선생님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름이 뭐야? 다이아 선생님. 선생님 이름은 조현호고, 자 오늘 삼성중학교에서 자본주의와 금융경제 특강을 하게 된 다이아 선생님 조현호라고 합니다. 박수.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직접 이 강의 PPT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용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목차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안 넘어갔대?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우리 자본주의와 금융, 경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돈과 화폐가 무엇이고 우리 돈은 어떻게 좋은 건가 나쁜 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들어봤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뭘까? 물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깐 배워보고, 세 번째로 우리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자본주의가 그러면 과거로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금융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우리는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항상 좋은 것인가, 그 자본주의는 위기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그 대안으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는 어떻게 탄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그 이후에 이 재테크, 우리가 금융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재테크가 있는데, 이 재테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재테크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 경제대국인 미국의 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를 비교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돈과 화폐, 돈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화폐는 무엇이냐, 돈은 무엇이냐. 우리 과거에 옛날에 돈, 금 이런 것들, 우리 종이로 된 돈이 없을 때 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 그래서 쌀과 밀을 교환한다던가, 어떤 내가 필요한 옷과 또 야채 이런 걸 교환한다던가,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 방식이 양측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야 돼. 내가 있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이제 교환의 이중적 일치라고 해요. 이 교환의 이중적 일치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였어. 그래서 초기에는 상품화폐, 예를 들어서 소금, 그리고 곡물, 옷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금과 은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는 화폐를 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화폐는 우리 초기 봤던 상품화폐와 다르게 내구성과 이동성, 분할 가능성, 희소성 등의 특성 때문에 널리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 이 금을 통해서 서로 금을 화폐로 사용해서 거래를 했었어. 그리고 이후 지폐가 등장하고 금 본위제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폐라는 종이 쪼가리에 우리가 이 지폐는 금이 몇 개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우리 사회적으로 약속해서 법을 만들잖아.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는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종이 하나에 100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 100원은 어느 정도의 금의 가치로 된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서 이 화폐의 가치는 금으로서 고정이 된 게 바로 금 본위제였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금 본위제 시대에서 여러 가지 화폐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무슨 화폐를 써? 원을 쓰고, 일본은 엔, 미국은 달러. 그 중에서도 이 기축통화라는 게 있는데, 기축통화는 뭐냐? 전 세계가 모두 공용으로 쓰는 화폐를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해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화폐가 뭐야? 달러인 거야. 그래서 기축통화는 지금 달러이고, 이 달러도 역시 금의 가치로 보장을 받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이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이 두 가지의 큰 자산이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의 발달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쪼가리인데 화폐, 종이로 된 화폐와 금,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금이 아닌 디지털 쪼가리가 화폐의 역할을 한 거야. 그것을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이 화폐가 그럼 무엇인가? 이 화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점 심화되었어. 그리고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 거의 비트코인 하나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했어. 지금 비트코인은 하나에 얼마예요? 1억 4천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 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게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돈과 달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돈은 과거에서부터 생산이 되었는데 이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그러면 또 이 돈을 좋아하면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면은, 자, 태연아, 돈이 나쁜 거야? 그럼 돈이 좋은 거야? 돈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과거에는 돈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흥부 놀부전 알아요, 여러분들? 자, 조선시대의 흥부 놀부전에서 놀부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보통 놀부는 나쁜 사람이고 흥부가 착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놀부가 나쁜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 돈을 많이 금은보호를 얻기 위해서 제비다리도 부러뜨리고,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권성징악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 그런 일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돈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과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경제교육이라던가 금융교육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유교적 가치관이야. 자,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은 물질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했어.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보면은 돈을 좋아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도덕적이고 고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돈과 부를 지나치게 논의하는 것은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겼었어.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인식과 시각이에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막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 이것이 우리 사회를 잘 잡으면서 특히 우리 어린 세대에게 돈 이야기하는 거, 어린애가 돈 밝힌다 이러면 되게 나쁘게 봤었던 인식들이 있었어. 그리고 돈 이야기는 조용히 해야 되고, 주식으로 이렇게 나 돈 벌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이 돈 문제 하면은 싸운다. 사촌들이랑도 싸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가족 내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경제와 금융, 돈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또 20세기 후반까지 부의 축적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나쁜 짓을 해서 돈 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다던가 부동산을 막 불법적인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던가.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나쁘게 했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금융교육을 하지 않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아까 말했던 이런 나쁜 인식이 금융교육을 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도 이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최근에는 돈, 금융, 경제, 재테크에 대한 이런 나쁜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에게 1년에 몇 번씩 이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하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은 나쁜 것이고 나쁘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자, 이 인터넷 강사분 이기상이라는 강사분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유행어를 만들었어. 뭐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밈이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인터넷에 막 떠들게 됐고, 두 번째로 이 인터넷 강사뿐만 아니라 동양의 철학자인 사마천은 사기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 재물은 유익함을 위해 존재하며 재물은 인간 생활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경제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시대 때도 상인이 천대받고 공부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던 시대였는데 그때에도 상인들이 오히려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돈을 부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야?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부유함과 귀함은 노력의 결과이고 상업이나 돈을 천하게 보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교육이 왜 필요하냐? 자, 이 희망진구 설계의 송소영 이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자,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는 돈에 대해 너무 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돈을 밝혀서는 안 돼. 공부만 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화폐가 무엇인지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돈은 어떻게 생겨나고 화폐의 그 가치가 왜 떨어지는지, 물가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돼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는 왜 계속 오르냐? 자, 여기서 우리 뉴스를 여러분도 보겠지만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네. 언제? 자, 물가는 뭐야? 물건의 시세. 물건의 시세, 그렇지. 자 이걸 먼저 볼게. 자, 1960년대 짜장면 있어. 이때 짜장면 얼마였을까? 15원이었어. 자, 지금은 짜장면 얼마야? 3,000원. 지금은 4,000원. 4,000원 한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짜장면집만 가도 6,000원부터 시작해. 6,000원. 좀 비싼 데는 8,000원. 강남 같은 데 가면 만 원씩 해요. 자, 과거에 비해서 6,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짜장면 15원 하던 거는 불과 5, 60년 만에 400배가 상승했어, 가격이.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비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 끊임없이. 자, 여러분도 오늘 학교 올 때 돈 썼어, 안 썼어? 어머니 차 타고 올 때도 사실 기름을 사용하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자, 택시를 타고 올 때도 돈을 사용하고, 선생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를 타고 기름을 넣었던 그 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이렇게 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기름을 맨날 넣고 다니잖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 근데 5만 원을 넣으면은 10번을 출퇴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5만 원을 넣었는데도 5번밖에 출퇴근을 못해. 이거 내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안 줘? 기름값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선생님 월급은 올라? 안 올라? 내 월급은 그대로고. 내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유동적으로 물가는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물가가 내려갈 일은 없다. 왜 물가는 계속 내려가지 않고, 밀가루 가격은 왜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짜장면 가격은 왜 계속 이렇게 올랐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물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잠깐뿐이야. 왜? 이 물가 안정은 고용이 불안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엔 사람들이 잘리는 거야. 잘려서 기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직원들이 잘리고, 결국엔 직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다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뭔가를 사고. 근데 이 직원들이 많이 잘리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거야.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야.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로자 일주일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것은 또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인플레이션 왜 발생할 수 없겠냐? 우리 물가는 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면은, 자,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돼지저금통이 이렇게 하나 있어. 자, 돼지저금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100원을 넣었어. 자, 50년이 지나도 그 100원은 1000원이 돼? 안 되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100원을 넣었어. 자, 이 은행은 돼지저금통이야. 돼지저금통은 이 100원을 먹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 은행은 어떻게 하냐? 이 100원을 받고 10원만 남겨놓고 90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 자, A라는 사람이 100원을 넣었는데 10원만 내가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에게 90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 통장은 얼마 있어? 내 통장에 얼마 찍혀있어? 내가 내 통장에 100원을 넣었잖아, 이 은행에. 근데 A의 대출 통장에는 90원 찍혀. 이게 뭔 말이냐? 자, 내가 100원을 넣었어. 근데 이 은행에서 A에게 90원을 준 거야. 그러면은 내 통장에도 100원이 찍혀있고 A의 통장에도 얼마가 찍혀있어? 마이너스 90원이 찍혀있겠지. 그러면은 100원을 넣었는데 돈이 얼마가 생긴 거야? 190원이 생긴 거지. 자, 잘 봐. 그래서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된 거야. 근데 이 A가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A라는 은행도 B라는 은행에게 또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실제로는 100원을 넣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 100원이지만 종이 쪽의 데이터 속으로는 더 많은 돈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신용 때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남대없이 생겨난 그 90원을 바로 신용통화, 신용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돈의 양은 어떻게 될까? 계속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돈은 어디까지 불어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100억을 A은행에게 예금을 했어. 내가 100억 있는 부자야. 그래서 A한테 100억을 A은행에 100억을 넣었어요. 자, 근데 A은행은 100억 중에 10%인 10억을 남겨두고, 이거는 그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건데 정부에서 10원을 꼭 갖고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10억은 갖고 있고 90억을 B은행에게 줬어. 자, B은행도 10%인 9억을 갖고 81억을 C은행에게 대출해주고, 자, C은행도 10%인 8.1억을 납두고 D은행에게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100억이 총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1000억이 넘는 돈이 창조하게 되는 거야. 창조.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돈이 생기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하고 신용팽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지. 왜? 돈은 원래 이 금은 이거 조금만 있었을 때 이 희소성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있었던 건데 돈이 원래 100억이었었는데 1000억이 넘는 돈이 생겼어. 이 돈의 가치는 어떡할까? 이 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겠지. 이러한 과정에 발생하는 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는 100억밖에 안 넣었는데 모든 은행이 갑자기 와서 이 돈을 뺄 수도 있잖아. 왜? 내가 맡겨놓는 거니까 신용에 의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은행에 찾으면은, 자, 이론상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돼? 바로 화산다. 왜? 네가 갖고 있는 실제로 갖고 있는 돈 얼마였어? 10억이었지. 봐봐. 내가 100억을 맡겼는데 이 은행은 10억만 갖고 90억은 다 대출을 해준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와갖고 말도 없이 내가 100억 그때 맡겼으니까 100억 주세요 하면 A은행은 얼마 있어 지금? 10억 있어. 근데 100억을 달래. 그럼 어떻게? A은행도 B은행에게 빌려줬지. 나 지금 돈 갚아야 되니까 B은행 돈 줘. 근데 B은행도 돈이 있어 없어? 없어. C은행한테 줬기 때문에. 맞지?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거와 비슷하게로 리먼 브라더스라고 미국에서 엄청 큰 세계 4위의 은행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돈을 막 빌려주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을 막 찾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은행들이 한꺼번에 망하게 됐어. 그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었고, 자, 이러한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부 돈을 10%를 갖고 있는 거야. 자, 현재 우리나라는 지급준비율이 7%인데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라고 한 거고, 과거에 이러한 법들이 없었을 때는 자본주의 초기 시절에는 어떻게 됐냐? 그냥 돈이 없어도 이 지금 내가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그냥 다 대출에 붙여버려요. 왜? 그 사람이 안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뱅크런 사례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에 저축은행에도 영업 정지 사건 등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EBS 그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학자인데, 자, 제프론 마이론이라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예금 금액, 우리가 저금한 그 돈은 사실 은행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있다? 다 대출을 해줬어. 그래서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돈은 10%밖에 없대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 1,000달러를 계좌하면은 100달러만 은행에 가고 900달러는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에게도 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은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우리 화폐 가치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100원을 갖고 있는 거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100원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왜? 저 짜장면 가격이 15원일 때 내가 100원 있었어. 그럼 난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야. 근데 짜장면 가격이 6,000원일 때 내가 100원을 갖고 있어. 50년 지나서. 왜? 나는 저금통에 100원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100원으로 짜장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짜장면집 가서 100원 주면 어떻게 돼? 100원 주면. 그럼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그거에 앞서서는 금융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배워보고, 이번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는 처음에 상업 자본주의로 시작을 했어. 상업이 뭐예요? 상업. 무언가를 사고 파는 그 시장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산업혁명 얘기했었지. 산업혁명이 뭐야? 이게 공장만 그렇지. 자, 영국에 공장이 들어서고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한 공장이 막 생겼어. 원래는 사람들이 다 간의 수공업으로 직접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옷들, 티셔츠의 면도 다 손으로 직접 짰는데 그 이후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증기기관을 돌려서 기계적으로 막 만들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제조업이 제일 중요했어요. 아까는 상업이 중요했다면 산업자본주의 때는 제조업, 무언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거나 기차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인터넷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후기 산업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서비스업이 중심이야. 자, 우리 지금 수능 만점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야? 서울대 어디 학과가? 서울대 의대에 많이 가지. 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수능 만점자들은 옛날에는 기계과, 수학과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지금은 서비스업을 하는 의학과에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이 후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는 서비스업, 보험업이나 금융업 이런 데에 더 핵심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업자본주의는 뭐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한계점만 볼게요. 자, 유통과 거래 중심이라서 생산 구조를 강화하지 못하고 이는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제조업 기반 산업주의로 전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무역만 했다면은 이 무역으로는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장을 지으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서 그 생산품들을 파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자본주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조업이 더 중시가 되는 사회였어요. 자, 이 제조업 중심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분리가 발생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명확해졌으면서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이윤을 소유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공장을 지었어. 자, 여기 앞에 있는 보영이가 공장장이고 옆에 영민이가 노동자야. 근데 보영이가 공장에서 이제 공장장이니까 영민이한테 일을 시킬 거 아니야. 근데 이 영민이를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잠도 이렇게 서서 자고 시켰어. 근데 돈은 조금 줘. 근데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 공장에서 조금이라도 받는 게 더 돈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은 누가 벌어? 이렇게 팔아갖고 버는 돈은 보영이가 버는 거야. 자본가가 돈을 버는 거야. 노동자는 돈을 조금만 버는 거야.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자본가에게 돈이 계속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동자 영민이는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조금밖에 없어. 왜? 돈을 조금만 주니까. 근데 팔아서 이득을 버는 자본가인 보영이는 돈이 계속 쌓여서 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 자, 이때 노동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그리고 보영이처럼 돈이 많은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잠시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이렇게 기계랑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맨체스터나 버밍엄 같은 새로운 산업 도시가 막 형성이 되고 2000년도 향도가 지속되고, 그리고 이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던 게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됐어. 원래 혼자 손으로 만들다가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혼자 노동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돼요. 자동차 어떤 사람도 다 자동차를 사게 되고 자동차 생산도 더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 돈이 계속 더 점점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자, 그리고 후기 산업자본주의가 되면은 노동 형태가 아까 생산을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서비스업의 중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도 뭐야?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에서 노동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은 서비스업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후기 산업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산업자본주의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금융자본주의. 지금은 이 후기 산업자본주의도 넘어서 금융자본주의가 되었어. 자, 이 금융자본주의가 지금 핵심이에요. 자,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실물경제,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금융거래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자, 이 금융거래는 뭐야?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이 파생상품은 좀 다르긴 한데 선물이나 옵션, 수합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자, 이거 잘 몰라도 돼.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서비스업이나 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투자, 재테크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특징은 경제 성장이 촉진돼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로 인해 기업 투자가 혁신이 촉진된다. 자, 우리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는 내가 산 그 주식의 투자돈을 갖고 더 다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로벌 자본이 국가가 자본 유동성을 있는데 국제적 협약이 증가한다.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인간은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외국의 주식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의 시장의 중심성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 금융 자산을 소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1%의 계층에게 돈이 더 몰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돈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갖고 막 맨날 특강하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막 열심히 벌었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 됐어. 근데 어느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600만 원이 벌려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과거의 경제 체제보다 여러분들이 금융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투자나 재테크를 하게 된다면은 개인이 자본을 축적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해왔냐? 자, 호모 에렉투스. 너네 배웠어?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봤지? 우리 한국사 시간에. 호모 에렉투스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인간을 호모 파메르라고 했어요. 자, 파메르가 뜻이 뭐냐? 일을 열심히 하는 인간이었다.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인간. 호모 파메르. 그 이후에 후기 산업자본주의. 아까 서비스업 할 때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했어. 경제적 인간이라고 했었어요. 인간을. 이 경제적 인간은 모두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자신의 이득만 챙긴다. 합리적으로 손익계산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긴다 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했는데 지금 이 21세기 금융 자본주의에는 인간을 뭐라고 하냐? 호모 데비토르라고 해요. 데비토르는 독일어로 빚이라는 뜻인데 빚지는 거, 채무지는 거. 이 인간은 빚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유지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5억, 지금 청주에 아파트가 5억 정도에 내가 지금 5억이 있을까? 근데 나는 집이, 너네 다 집 있지? 집에 없는 친구도 있어? 너 학교 어떻게 와? 학교에서 자? 다 여러분들 집이 있잖아. 이 집은 다 처음 살 때는 빚을 지고 살아. 무언가 할 때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이 자본주의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냐?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있지 않았어요. 위기가 있었어. 자, 이 콘트라티예프라는 러시아 학자인데 이 학자는 이 자본주의에도 주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파동이 치듯이 이렇게 주기가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자, 그래서 50, 60년마다 위기가 발생하는데 자,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한 번 더 호황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또 쇠퇴를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철도와 철이 또 등장해서 경제가 한 번 또 쫙 올랐어요. 그리고 전기공학 이런 게 등장하면서 또 오르고 석유화학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또 올랐다가 지금은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가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콘트라티예프 자본주의 위기는 어떻게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해왔냐면은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아까 말했던 증기기관의 등장, 스마트폰의 등장 이런 것이 하나 딱 등장하면은 갑자기 경제가 자본주의가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앞으로 등장해야 될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핵심 기술이 뭐야? 지금 경제 위기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 AI의 등장. AI. 너네 챗GPT 알지? 너네 과제할 때 챗GPT 써 안 써? 쓰는 친구도 있지. 지금 이 AI의 등장으로 새로운 파동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더 호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용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투자가 막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과 위기의 하강 국면. 자, 생산과 기술적 한계로 수익률이 감소해. 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감소 시기 때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시기들이 막 생겨. 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술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집에 컴퓨터 다 있어 없어? 컴퓨터 거의 대부분 있지. TV 대부분 있지. 근데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TV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한두 명이었어. 그래서 그 마을에 TV를 보려고 다 모여서 그 TV 주인에게 500원씩 주면서 나 TV 한 번만 보여주게 해줘 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TV를 갖게 된 이유에는 새로운 TV를 사 안 사? 안 사.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새로운 혁신, AI 기술, 또 로봇의 등장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경제학자 슈페터는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비디오 테이프 시대와 지금 비디오 테이프 다 안 봐. 안 보잖아. 비디오 테이프 시대가 분명 있었다고. 이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면은 이런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지는 것처럼 파괴가 일어난다고. 이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고, 이런 혁신이 발생해야 점점 우리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AI의 등장으로. 다음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아까 말했던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노동자와 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었다고 했잖아.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게 되냐? 아까 말했듯이 자본가가 계속 분을 축적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일도 안 해. 그냥 공장의 주인이기만 해. 난 그냥 공장 주인인데 저 사람은 노동자인데 나는 돈이 계속 많아져. 그리고 나는 맨날 맛있는 소고기 사 먹어. 근데 저 친구는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소고기는커녕 빵 한 조각 먹기 힘든 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돈 많은 사람이 많아? 돈 적은 사람이 많아? 돈 적은 노동자들이 훨씬 많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야 공산주의야?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자유주의야 공산주의야? 공산. 이게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거야. 자본가와 노동가 계급 없이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다 같이 돈을 돌려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무수는 노동소외,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체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였고,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게 바로 중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레닌,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그 나라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 이 평등하고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독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왕을 하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만 빼고 다 평등하게 보수할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야. 문제도 분명히 있고, 공산주의가 꼭 나쁜 거냐? 아니야.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어, 분명히. 근데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가 망한 게 많이 보여지고, 공산주의에서도 이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일들이 많죠. 자,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그 대안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재테크는 그럼 누굴 위한 것이냐? 자, 아까 말했던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예금의 대출의 구조는, 자,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돈을 투자하고 대출을 제공해서 은행은 수익을 만들게 됩니다. 이자를 주고. 자, 근데 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얻는 수익이 더 커야 은행이 일을 할 거냐. 자, 내가 은행에 100원을 넣어주면 1년이 지나면 은행은 나한테 3원을 준대.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내가 은행에서 100원을 빌려줬을 때는 갚을 때는 7원을 받는 거야. 그럼 차이가 얼마가 생겨? 4원이 생기지, 4원. 이런 것처럼 은행은 결국 이 재테크를 통해서 계속 돈을 버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예금하면은 은행은 그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재테크 활동, 예금, 적금, 펀드 투자는 은행이 결국에는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걷는 거야. 자, 그리고 은행은 수수료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서 대출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또 펀드 같은 거를 가입을 해갖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고객이 복잡하게 막 이렇게 금융사업 하면은 고객은 이러한 금융 지식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수수료를 계속 뜯기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복리의 효과의 양면성. 자, 아까 말했듯이 적금을 들어서 1년에 선생님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계속 돈을 넣었어. 근데 그래서 막 큰 돈 수익을 준대. 그리고 너 5년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넣으면은 돈 많이 붙여서, 이자 많이 붙여서 줄게 하면서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은행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 특강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와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 은행이 사실 여러분들은 은행이 되게 착하고 도덕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은행은 자기의 은행의 돈을 많이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은행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지식이 부족하면은 그냥
아, 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어우, 좋은 상품이네요. 수수료 뜯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금리가 인상하면은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채권이 올라가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금융 소비자로서 여러분은 책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은행 모든 재테크 상품은 은행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대안적 금융수단,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ETF, 접용 인덱스 펀드 등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 은행은 여러분들 개인들의 돈을 바탕으로 은행의 돈을 불리기 위한 이기적인 경제적인 집단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은행 상품은 결국 은행을 위한 재테크를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거의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재테크가 누굴 위한 거라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금 적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은행에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짜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불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경제대국인 미국의 증시가 뭐야? 증권시장.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미국의 회사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모의 주식 했잖아. 그치? 3학년 민준이 모의 주식 때 너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 위치요. 위치? 네.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위치가 뭐 하는 회사야? 이게 삼성전자에게 웨어러블 배터리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치. 선생님도 몰라서 위치라는 회사가 뭐 하는 거지.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가치와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그 주가를 사는 것은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 앞에 민성이가 보이네. 자, 민성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성공을 했어. 뭐로 성공을 했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 사업을. 자, 민성이 갑자기 로봇가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로봇 좋다고 해서 로봇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민성이를 보니까 로봇을 잘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민성이한테 1,000원씩 이렇게 줄 거야. 이걸로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회사가 딱 처음 회사가 생기고 주식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주식의 가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면 주식의 가치가 오를까 내려갈까? 민성이가 선생님이 10년 뒤에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가 민성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민성이한테 10만 원씩 한 주에 줄까 안 줄까? 민성이 주식을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민성이한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10년 뒤에 민성이라는 주식이 한 주에 1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 증권시장, 이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곳을 증권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나스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의미하고 나스닥은 미국의 탑 100기업, 미국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탑 100기업을 의미하는 거야. 자, 10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얼마가 올랐대? 밑에? 중간중간 이때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의 위기도 있었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30%가 올랐어. 내가 100만 원이 10년 전에 있을 때 나스닥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 그럼 100만 원은 지금 10년 만에 얼마가 됐다고? 530만 원이 된 거지. 100만 원에 430%가 붙은 거니까. 맞지? 자, 근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200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삼성전자부터 해서 탑 200개 기업에게 10년 전에 100만 원을 샀어. 지금 얼마가 됐어? 100만 원이? 25%가 됐으니까 125만 원이 된 거야. 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사람들이 하지.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 개인들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누구에게 신경을 써? 기업이라는 기업 총수에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주의 힘이 엄청 세. 너는 애플 알지? 애플 누가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지. 스티브 잡스 잘렸어 안 잘렸어? 잘렸어 스티브 잡스.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자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재용 잘리는 거 봤어? 우리나라 기업이 벌써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근데 애플은 미국은 애플이라는 전 세계 1등 기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 잘라 안 잘라? 잘라. 기업에서 제일 센 사람 자르다. 누가 자르는 거야? 주주들이 자르는 거야. 주주들. 왜? 스티브 잡스가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쟤 잘라버려. 그 힘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주주들한테 있는 거야. 주식에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 주식에 대한 가치를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서 스티브 잡스를 잘라버려. 자, 그리고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전기자동차 뭐야? 테슬라 알지? 테슬라가 과거에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회사를 만든 적이 있어. 테슬라 잘렸을까 안 잘렸을까? 테슬라래. 일론 머스크 잘렸어 안 잘렸어? 일론 머스크도 잘렸어. 왜 잘렸어? 자꾸 막 언론 인터뷰에 자꾸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고 페이팔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가 여름인가? 여행을 간다고 했어. 휴가를 간다고 했는데 휴가 간 김에 주주총회 열어서 일론 머스크 잘라버려. 그래서 날려버렸어. 우리나라 이거 돼 안 돼? 그렇지. 미국에는 주주의 힘이 세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선생님 같은 일반 한국인 투자자 또한 어디에 투자를 해? 미국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는 사람도 미국 주식을 사. 유럽 독일에 있는 사람도 미국 주식을 사. 옆에 일본 나라에서도 미국 주식을 사. 전 세계 돈이 다 어디로 몰려? 미국. 우리나라로 돈이 와. 우리나라 사람도 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탑 100 나스닥 기업 지수가 10년 동안 430%가 오르고 우리나라 몇 퍼센트야? 25%. 물론 우리나라를 선생님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는데 자, 워렌 버핏은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워렌 버핏. 자, 워렌 버핏은 현재 94세인데 재산이 하나 180조 원이 혼자가 180조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봅니다. 이 S&P 500은 뭐냐? 미국의 탑 500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펀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S&P 500이라는 걸 사면은 탑 500개의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돈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90%는 S&P 500에 투자를 하고 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야.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도 알고 있는 거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내 돈 90%다 미국에 투자해. 왜?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전 세계 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자,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 자, 그래서 선생님 결론적으로 이런 재테크와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플로이드 메이웨더 알아요? 뭐 한 사람이야? 복싱, 전 세계 복싱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 복싱으로 돈 엄청 벌어서 뭐라고 했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만한 게 없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 하고 도박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돈을 잃고 있는 거야. 돼지정통에 100원 넘는다고 10년 뒤에 그 100원이 올라가냐고. 자, 그래서 money can buy happiness. 뭔 뜻이야? money can't buy happiness.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 But it can solve your problems. 뭐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너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오늘 너무 선생님 오늘 특강하는데 저기 앞에 민성이 자꾸 떠들어갖고 짜증났어. 아, 근데 내가 통장에 지금 3,000원 있어. 집 가서 소고기 먹을 수 있어 없어?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오늘 특강 해갖고 물론 선생님 오늘 무료 특강이지만 10만 원을 받았어. 예를 들어 왔어 10만 원 받았다. 이거 어떡해? 오늘 열받았지만 특강 가다가 민성이 때문에 열받았지만 10만 원 있어. 바로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그게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오늘의 핵심은 선생님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냐? 자, 돈과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부를 축적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뭐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납도에 돈을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마약 팔아갖고 돈 벌면 뭐 하냐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를 하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